유시민 선생님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김상욱 박사에게 물리학을 배웠으면 네. 물리학이 좀 더 다정하게 다가왔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물리학이 다정할 거라고 하신 건데 이제 이게 약간 와전돼 가지고 김상욱이 다정한 물리학자다 이렇게 와전이 됐는데 저는 이 와전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근데 예. 다정하게 말씀을 또 잘 해주시니까 맞아요. 물리학이라는 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 사실상 큰일입니다 저한테. 오늘은 정말로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양자역학 관련해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예, 미국 파인만, 예.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행이다. 그렇죠. 너무 귀환이 되네. 그렇죠. 본인도 이해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도 이해 못했겠죠. 파인만이 이해 못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위안을 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한 10이면 4만 알아가자. 나는 그런 생각으로. 욕심이 과하시군요. 그래요? 그게 욕심입니까?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그럼 너무 부담 없는데요? 네. 3.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10에 양자역학이 10이라면 이 정도만 알아가는 걸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어렵다 싶으면 요걸 흔들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 100주년을 정말 막자지껄하게 축하를 하고 시작했는데 뭘 기준으로 1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어떤 학문의 시작점이라는 게 언제인지를 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100주년이라는 것은 네.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이 있는데 행렬역학 논문을 제출하고 출판된 해가 192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올해가 100주년이 100주년이고.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양자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고 띄엄띄엄한 그런 개념이 언제인가로 생각해 보면 그건 막스 플랑크의 1900년의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1900년. 그래서 막스 플랑크. 그러면 이제 올해가 125주년이 되는데 그러네요. 실제로 2000년에 양자역학 100주년 기념식을 베를린 대학에서 했었어요.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막스 플랑크는 베를린 대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약간 서로 과연 언제가 맞는가. 근데 저는 당연히 1925년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유엔이 올해로 한 거 보니 맞아요. 물리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도 그런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했던 그 행렬역학의 논문은 그게 사실 양자역학의 어떤 수학적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역사를 벗어나서 그냥 물리학자의 감각으로 볼 때는 그 25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교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자역학의 창시자 하이젠베르크.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엄청 똑똑했겠죠? 하이젠베르크 하면은 첫 번째 저희가 떠오르는 거는 일단 엄친아.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 다음에 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승부욕까지. 뭐든지 하나를 잡으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천재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 성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당시 탁구죠. 예, 탁구. 탁구를 치는 것이 좀 유행이었대요. 물리학자들 집단에서. 예. 처음엔 잘 못 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가려면은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야 돼요. 그때 탁구만 했대요. 배에서. 미친 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는데 진짜로요? 이를 악물고 갔다 와서는 그거는 진짜 엄청난 진짜 재능인데. 이게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 기록에 남아있고 이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하이젠베르크 테이블 테니스 치면은 그게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증언을 할 만큼 그 뒤에 지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승부욕이면 진짜 약간 끝판왕이네요. 이게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지는 그래도 않았겠죠. 왜냐면 좀 날카로운 분이고 경쟁심이 많고. 당연히 그러니까요, 예. 그랬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반골 기질이 있었다고. 반골. 근데 이거는 하이젠베르크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태어난 것이 1901년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이렇게 생일 파티하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좋네. 네. 근데 1900년 초에 태어났다는 뜻은 그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제1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아 맞네. 그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회 운동도 있었고 그런 거에서 열심히 본인도 그런 반골 기질을 발휘하면서 반체제, 반사회 운동 같은 거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군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 기존의 그 물리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자양분이나 용기가 된 건 아닐까. 이거 물론 모르는데 새로운 뭔가 약간 뉴 웨이브, 새로운 뭔가를 뭐든 하겠다. 다 그쵸. 뭐 얼어 죽을 뉴턴 역학, 얼어 죽을 전자기학 이건 왜 틀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통 물리학자들이 그런 걸 의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로. 아니 그나저나 100년 전 과학계에는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겁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개발이 되긴 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결국 양자역학은 원자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원자를 설명하는 학문. 그러니까 원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지금 화학자도 계시고 네. 생물학자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다뤄야 되는 대상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자를 이해한다는 뜻인데요. 네. 드디어 원자의 구조와 원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서가 나온 게 20세기 초였어요. 20세기 초. 그 당시 존재했던 가장 그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물리 이론이 바로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이었는데 네. 이것들을 가지고 원자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존의 학문이 틀리지 않았다면 뭔가 우리가 빠뜨린 게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기존의 학문이 틀렸나? 근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거죠. 어떤 게 그런 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역시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저희 양자역학 설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만 제가 네네.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스펙트럼, 스펙트럼. 네, 스펙트럼이라고 예. 해서 그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원자를 한 몇 개만 또는 한 종류의 원자만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아주 특별한 종류의 빛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프리즘으로 색깔을 분리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색이 쭉 연속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보통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근데 원자가 내는 빛을 프리즘으로 쫙 분해해 보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딱딱딱 아주 정확한 몇 개의 색만 나와요. 이제 어려운 말로 특별한 주파수, 특별한 파장을 갖는 그런 빛만 탁탁탁 나오는 거죠. 특히 이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인데요. 수소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 방출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새로웠던 게 원래 그 전에 뉴턴이 프리즘을 가지고 이제 태양빛이라는 게 뭐 빨주노초 파남으로 쫙 연결돼 있다. 예. 그래서 빛이란 거는 이 색깔들이 분리되고 합쳐지는 걸 통해 된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광학이라는 게 이 수소를 보기 전에도 사용이 됐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냥 태양빛이 오는 걸 볼 때는 쫙 연결이 되는데 태양을 보니까 일정한 선들이 보이더라. 거기서 이제 헬륨이라는 원소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화학자들은 온갖 물질들을 계속 이걸로 들여다보기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물질마다 다 이 선의 간격이나 형태가 다 다르더라. 일종의 이게 원소의 지문 같은 정보가 아닐까 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약간 바코드 같이. 근데 바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게 발견되면 항상 이 스펙트럼을 봐요. 근데 화학자들은 와 편하다 바코드 갖고 빛이네 했는데 물리학자들은 야 이거 왜 선이야? 라는 데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다른 영역으로 이제 얘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왜 불연속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전혀 않았던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죠. 아니 사실은
의문을 가졌던 화학자가 이걸 물어봐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이 색깔이 이게 연두색이잖아요. 네. 이게 왜 연두색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누가 정해놨잖아요. 저거 파란색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뜻이 이 컵이 지금 연두색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물질은 고유한 색을 갖는가? 이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한 선으로 나온다는 뜻은 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수소원자가 내는 빛이 뭔가 띄엄띄엄한 에너지로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 띄엄띄엄한 에너지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이 띄엄띄엄 이것이 양자의 뜻이거든요. 네. 양자역학의 양자가 퀀텀, 영어로 퀀텀인데 퀀텀. 띄엄띄엄하다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렇게 띄엄띄엄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결국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얘네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얘네들의 존재 말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의 에너지 개념은 연속적인데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이 현상에서 관측하는 거는 띄엄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띄엄띄엄이들이 바코드처럼 그냥 맞아요. 그렇게 분류하는 데만 썼다면 이제는 이 띄엄띄엄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얘네가 그렇죠. 무엇이냐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양자로 간다. 와,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죠. 내일 까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 교수님 쉽게 얘기하고 또 교수님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맞아요.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하이젠베르크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정말 양자역학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보어라고 할 겁니다. 닐스 보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닐스 보어가 그 앞에 있었어요. 네. 닐스 보어가 만든 이론은 하이젠베르크와 같이 어떤 완성된 형태의 이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던 그런 이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자 모형. 네. 네. 보어는 기본적으로 이 수소 원자를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수소 원자란 것은 양성자가 하나 있고 네.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모형, 간단한 구조. 간단한 그런 원자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태양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지구가 하나 있는 이런 간단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와 같은 녀석이 이런 양성자 역시 전하를 갖고 있는데 이런 녀석 주위를 돌 때에는 전자기파가 발생된다는 것이 당시 전자기학이 얘기해주는 바였고요. 그런 경우 이 전자는 빛을 발생하게 되고 네. 결국은 추락하여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 전자기학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수소는 그냥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 이렇게 전자가 추락해가지고 이 수소 원자가 붕괴하는 일은 벌어지지 일은 않으니까 없다. 보가 당시의 실험들을 보고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정상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네. 이유는 모르지만 네. 수소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는 그냥 안정하게 그냥 돌기만 한다. 이런 첫 번째 가정을 하고 어떤 궤도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가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양성자 주위를 도는 전자는 어떤 궤도든 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네. 좀 더 에너지 좀 분사를 하면은 네. 좀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는 다르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분산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이 전자는 무슨 메커니즘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네네네. 보호는 여기서 아까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띄엄띄엄하다는 거예요. 띄엄띄엄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km 높이에서 돌 수 있고 네. 20km 돌 수 있고 30km는 돌 수 있지만 네. 그 사이사이에선 돌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격이 있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13km, 이런 거는 17km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건데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해볼게요. 네. 10km 높이에서 돌고 있던 인공위성이 네. 20km로 가려면은 네. 에너지를 더 써야 돼요. 써야죠. 어떻게 에너지를 쓰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자에서의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 외부에서 빛을 주는 거예요. 낮은 궤도와 높은 궤도의 에너지 차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갖는 빛을 주면 얘가 이렇게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게 올라간다. 돼요. 네. 아, 빛도 에너지니까. 그렇죠. 에너지니까. 자, 이렇게 보호가 제안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10km 높이에서 돌고 있던 네.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이게 20km로 가려고 그러면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딱 주면 돼요. 그렇죠. 쫙 하면 올라가게. 근데 중간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10km에서 20km로 어떻게 가는 걸까요?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결론은 10km 높이에 돌고 있던 전자 혹은 인공위성이 네. 그 위치에서 사라져서 20km 위치에 에이. 짜잔 하고 그 텔레포트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 중간 단계를 지나간다고 하는 순간 아까 띄엄띄엄한 데만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가 틀린 거니까 그러면 중간은 아예 갈 수 없다고 한 거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들? 그걸 가정해 보자는 건데요. 가정해보자는 거.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이 중간 과정이란 건 없기 생략이 때문에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 갑자기 전자가 무슨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빛이 딱 들어오면 사라졌다가 여기가 뿅 하고 나타난다. 자, 이럴 때 그 학자들이 쓰는 트릭이 있어요. 뭐예요? 트릭은 어려운 용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용어를 만들어서 그 용어로 설명을 한다고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할 때 네. 설명했죠. 그러면 뭐 그런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뭔데요, 그 용어가? 그 용어가 바로 퀀텀 점프 또는 퀀텀 립, 양자 도약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해하셨죠? 점프요. 쑥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가운데를 못 가니까 빛이 딱 주면 사라졌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프한다. 네. 맞아. 아니 왜 퀀텀 점프를 하는 걸까? 이게 보어는 좀 이유를 알려줘야 될 텐데. 사실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국 과학이라는데 자꾸 믿음으로 믿어.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네. 저는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했지만 실제 보어는 수학적 이론을 만들었고요. 네. 그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그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여야 되는지를 다 풀 수 있었고요. 그렇게 구해진 숫자와 실제 실험 값들이 탁탁탁탁 맞았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좀 뭔가 기분은 나쁘지만 예. 일단 과학자들은 이게 실험과 맞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현상은 발생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는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너무 이상하죠. 예, 받아들이시는 순간 선 스펙트럼 설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반대 아니에요? 선 스펙트럼은 결과로서 정해져 있으니까 끼워 맞추기로 하나의 이론을 만든 거 아닌가요? 원래 이론이 그렇죠. 원래 그 모든 이론들의 첫 번째 형태는 지금처럼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어는 양자역학을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이고요. 네. 보어의 이론을 좀 더 단단한 양자역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인 거죠. 저는 보어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보어가 처음에 이걸 수소에 대해 계산하는 과정 같은 걸 보면 아까 말했던 고전적인 역학만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그럴싸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뭐 에너지들은 떨어져 있다는 몇 가지 가정을 넣었을 때 그게 충족된다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게 또 수소를 골라서 성공을 했지 처음에 막 좀 더 큰 걸 골랐으면 아마 실패했겠다. 또 너무 복잡해서 헬륨만 했어도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창시자가 된 겁니까?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만든 때에는 본인의 나이가 24살 정도밖에 안 됐을 어리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런 그 거대한 주제를 선택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예. 그 하이젠베르크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였던 네. 존 모펠트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모펠트 교수는 당시 이 보어의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 저게 왜 맞는 거지? 근데 또 기분은 되게 나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기성 과학자 가운데 마음을 열고 보어의 이론을 아주 열심히 탐구했던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바로 이 존 모펠트의 제자가 하이젠베르크였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열심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보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이론도 공부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네요. 존 팩트가 그 둘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1922년에 그 독일의 괴팅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괴팅켄의 대학에서 그 보어를 초청하여 네. 강연을 듣는 그런 기획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자 물론 이제 물리학자들끼리만 나는 소문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조모펠트가 하이젠베르크한테 보호가 온다는데 학생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그때 보호 축제라고 했다고 하는데 진짜요? 닐스 보호 축제. 보호 축제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이름을 그게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호 축제. 그러니까 보령 머드 축제처럼 보령 머드 축제처럼 이제 그냥 과학자들한테는 보호 축제지 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무슨 그 도시에서 거대하게 뭐 플랜카드 붙이 그게 아니라 예. 그 대학에서 학과에서 그냥 보호 페스티벌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들끼리. 그들끼리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호 축제 갈 때 하이젠베르크는 물론 이전에도 공부했지만 그 논문들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깊이 읽은 다음에 네. 현장에 가서 질문을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서 보호가 막 당황하게 됐다 그러는데 질문 막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듣는 순간 이제 보호는 바로 알았다고 해요. 이 논문을 정말 이 친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끝나고 나하고 좀 얘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산책이요. 예. 산책을 좀 같이 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 약간 요즘 버전으로 하면 메밀차 마실래? 그런 거 있잖아요. 파차 마실래? 영화도 보면 뭐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하세요. 하고 이제 바로 조수로 감아버리고 그래. 연구 같이 시키고 네네네. 막 이런 그 코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띈 거죠 보호도 이제. 그렇죠.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때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 그래서 보호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코펜하겐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코펜하겐에 진짜 갑니다. 그래서 그 1924년에 한번 갔다 오고 또 그다음 또 가고. 근데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방문이. 두 번째 갔을 때 7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행렬 역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호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뭐 성과들을 막 올려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쓴 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쓴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보호가 굉장히 그 진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그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렇게 잘난 체하는 사람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힘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보호가 오더니만 나랑 같이 한번 여행 가지 않을래? 그래서 진짜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2박 3일을 여행을 갔다 그때 되게 친해지고 온갖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다정했네요. 철학과 인생과 누구처럼? 그 이후에는 누구처럼 다정했어. 그 이후로는 마음을 열고 서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하이젠베르크가 느꼈던 거는 얼마나 이 양자역학을 개발하는 이들의 노력이 헛된가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헛된가요? 헛되다? 무슨 말이냐면 보호가 하는 이론은 처음에 수소원자만 성공적으로 됐지 그 이후는 잘 안 됐거든요. 잘 안 되고서 지지부진해서 나중에 가면은 진짜 물리학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좀 옆에서 보고 있기에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런 방식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오히려 측근인데 측근에 대한 반기를 슬슬 좀 이렇게 들려가는 반기라기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이론의 한계가 보인 거죠. 사실 한계를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모른 척하는데 맞아요. 내 어떻게 보면 나의 은인이고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연구와 모든 거에 있어서 영감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양반 이상한데? 난 내가 길 갈래.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거든. 근데 이게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그 괴팅켄에 있는 막스 보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스 보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이 혼자 일을 진행했고 아까 바로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이 되는 그 네. 논문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하이젠베르크 한 명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전 지도교수도 관련이 없고 다음에 새 지도교수도 관련이 없고 보호하고는 다른 내용을 할 거니까 완전히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쓰는 그런 논문을 잘하네. 그래서 이 1925년에 그 유명한 논문 양자역학의 재해석이라고 제목이 붙었고 양자역학 재해석. 네,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역학은 아마 앞선 양자역학을 말하는 거겠죠. 보호가 만든 양자역학. 이 논문은 그 초록이 되게 유명합니다. 초록. 초록이 딱 한 줄이에요. 진짜요? 네, 딱 한 줄인데 그 한 줄에 사실은 모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와. 뭐 당연하지만. 뭐죠? 뭡니까?
원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들에만 기반하여 원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기에만 근거하여 이론 양자역학의 토대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표현이 사실은 어떤 것들을 배제하려고 만든 표현이에요. 배제를 배제. 한다고요? 뭘 배제하냐면은 전자의 위치, 아, 전자의 속도 이것이 원칙적으로 측정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자의 생각에는 위치, 전자의 속도. 사실 그 물리학자들이 수소원자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보호가 한 것처럼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린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빛이 들어가면은 뭐 점프를 하든 뭐든 또 어디 가서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면 양자역학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이 뉴턴이 한 방식인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궤도나 위치 같은 것이 측정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일단 첫 번째 물어보죠.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본 전자를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것에 기반하여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가? 자,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지 원자가 내는 빛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펙트럼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자가 내는 빛이잖아요. 네. 에너지라고요. 원자가 내는 빛과 에너지 외에 당신이 본 게 뭐 있어? 근데 왜 당신은 자꾸 궤도를 얘기하지? 지금 빛만 봤잖아. 왜 자꾸 위치를 얘기하지? 이 양자역학이란 이론은 오로지 원자가 내는 빛들,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들, 그것만을 기술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전자의 궤도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없죠. 입증되거나 검증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하이젠베르크가 지적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뭐 보어의 이론에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미묘한 것이 미묘합니까? 거기서 궤도는 버리지만 예. 띄엄띄엄한 에너지는 가져오겠다는 에너지를 거거든요.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보어의 이론에서 하이젠베르크가 보기에 내가 유일하게 가져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양자 도약이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예, 그것만을 가지고 이론이 네. 만들어져야지 예. 그것과 궤도를 같이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오로지 에너지 상태들과 그들 사이의 도약만을 기술하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점프하고 자,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데 네. 상태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상태들이 뭐예요? 띄엄띄엄. 에너지 상태가? 그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요. 예. 다른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궤도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궤도로 생각해요, 예, 그냥.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띄엄띄엄한 상태들이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뭐 5개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 있어요. 왜?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빛이 나오죠. 자,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전자가 어디 있는지와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빛 때문에요. 그때 빛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은 1번 상태에 있거나 혹은 1번에서 2번으로 가거나 2번에 있거나 2번에서 1번으로 오거나 1번에서 4번으로 가거나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어. 1번에서 3번으로 3번 뭐 이런 식의 예, 점프. 그때 나오는 빛의 예. 색이 예. 이렇게만 가지고서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2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돼 있는 숫자들의 집합인데 요 쌍은 어떤 특별한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죠.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의 에너지, 3번에서 1번으로 올 때의 에너지, 네. 1번 그 자체에 있을 때의 에너지. 그 점프할 때 빛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빛이 나오는 개념이 외부에서 이제 어떤 그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해서 점프하면서 빛이 나오는 거 맞죠? 날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추락할 때도 빛이 나오죠. 그때는 아, 거꾸로. 추락할 때도? 떨어질 때는 빛이 나오고 빛이 나온다. 올라갈 때는 빛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층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낮은 데서 위로 가려면 말씀하신 빛을 받아야지만 그 에너지를 뛰어 오르고 그렇죠. 위에 있는 게 내려올 때는 그 에너지만큼 방출하고 방출은 뭘로 하죠? 방출도 네 빛이요. 그래서 아까 그 선 스펙트럼 그림에서도 예.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데 선으로만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방출하는 빛이 선으로 나온 거고 밑에 그림은 선으로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그림자처럼. 그 빛들만 그림자. 얘네가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전자가 도약할 때 1번에서 3번으로 가든 3번에서 1번으로 어쨌건 도약을 할 때는 빛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이젠베르크가 원자라고 이야기할 어떤 수학적 구조는 이런 거예요. 1번, 3번, 3번, 1번, 2번, 1번, 3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숫자. 이 두 개의 숫자는 5개의 상태가 있다면 1부터 5까지 가능하고 앞에 거, 두 번째 것도 1부터 5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5 곱하기 5 이렇게 숫자들의 집합, 나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렬이라고 불러요. 행렬.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을 행렬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 행이라고 부르고 예. 세로 좀 열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 이열 정보들을 2차원 형태로 행과 열로 쭉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표를 그렇죠. 만든다고 네, 보시면 맞아요. 돼요. 이 표. 놀라운 거는 이 그냥 숫자들의 표잖아요. 예. 이게 원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게 원자다. 원자야. 우리는 이거 외에는 원자에 대해 얘기할 수 없어. 이것이 원칙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걸로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데요. 여기서 당근.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당근. 자, 당근. 자, 여기선 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 이 뭘할수 있냐는 행렬을 이제 구축한 다음에는 이걸 이제 어떤 수학적 조작을 하면은 이제 조작. 이걸 어려운 말로 대각화한다고 하는데요. 대각화요? 네, 이걸 이제 수학적 조작을 하면은 실제 그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을 착착착착 구해주게 돼요. 구해준다 에너지를? 그 에너지들의 차를 계산해 보면은 그게 바로 선 스펙트럼의 위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더 수학적 조작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선 스펙트럼 있죠? 그 약간 그 짝대기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설명하려면 위치를 얘가 구해줍니다. 그 얘네들 위치를 계산을 다 하면은 얘네들 위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보의 이론이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 적응할 때마다 다 새롭게 뭔가 생각하고 그런 약간 좀 뭔가 좀 땜질식으로 막 사용되던 이론이라면은 이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굉장히 보편적인 모든 양자 시스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보편화된 이론을 만든 거고요. 뉴턴 역학의 F는 ma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시작한 게 왜 올해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냐. 그 100주년을 는 하이젠베르크의 이 행렬 역학 논문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행이 있고 열이 있고 1행, 2행이 있고 1열, 2열이 있고 그 사이에는 1.5열은 없잖아요. 그 불연 속성을 아주 잘 반영하는 어떤 수학적 구조라서 이게 근본적인 전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연속성을 그 물리학의 가장 근원으로 가져온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뭐 그 불연속성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역학 체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자들은 좀 충격이었겠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행렬 역학을 딱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23살이니까. 미쳤네. 23세의 양자 세계의 어떤 뉴턴으로 맞아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23살. 23살에 뭐 하셨어요? 술 먹었죠. 자, 23살에 저도 술 먹었어요. 야, 23살인데 이 행렬 역학을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다. 그렇죠. 야, 슈퍼 천재네, 슈퍼 천재. 맞아요. 그러면 하이젠베르크가 이 행렬 역학을 만들어낸 게 하이젠베르크가 수학에도 통달해서 그랬었던 건가요? 그건 물론 수학을 되게 잘했겠죠. 네. 잘했겠지만 본인은 행렬이 뭔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물론 행렬을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천재네. 이렇게 널리 많이 사용하진 않다 보니 이 당시에도 이제 이 행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다 그래요. 행렬을 의도하지 않고 행렬 역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괴팅켄에 있었던 것이 중요했는데요. 괴팅켄의 막스 보른의 밑에서 이제 그 포스닥 그 박사호 연구원 과정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막스 보른은 당시 최고의 이제 수리 물리의 학자였어요. 당연하죠. 괴팅켄이란 곳은 수학에 유구한 전통이 있으니까 가우스부터 거기 시작해서. 물리학자들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 논문을 본인도 봤다 그래요. 가서 이제 자기 지도 교수니까 이 논문을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자기가 관여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럼 재밌겠네 하다가 읽어보다 보니 뭔가 심오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행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수학에서 잘 알려진 행렬을 하는 거고 행렬의 대각화 과정을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내가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막스 보른이 논문을 쓰게 돼요.
그 논문들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형태의 행렬역학의 모습이 다 갖춰진 거고요. 그게 현재 우리 물리학과 교과서, 양자역학 교과서의 챕터 뭐 2, 3, 4가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옮기면 교과서가 됩니다. 바이블이네. 보른의 도움을 받았다지만 참 이 하이덴베르크도 너무 대단하고. 근데 이제 행렬역학이 어쨌건 나왔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일다 있을 한번 거예요. 예상해 보시죠. 어떤 반응이었어요? 일단 보호가 분위기가. 보호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궁금했을 거. 왜냐면은 보호는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걸 그렇지. 주장을 했을 텐데. 그래도 싹 뺐으니까 점프만 갖다 썼으니까. 네. 궤도를 몰락시켰네.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보호는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일단 처음은 좋은 말을 해주고요. 예. 아 뭐 하지만. 새로운 뭐 어떤 걸 했지만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뭔가 거. 조금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급진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고 있는 건 같고 그다음에 이걸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 뭔가 좀 이게 뭐지 막 이러는 분위기랄까.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낯설고. 일단 아인슈타인은 싫어했다고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게 완성되고서 이제 한숨 돌릴 때쯤 새로운 사건이 터져요. 아 새로운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요? 자기가 만든 이론과 똑같은 답을 내면서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슈레딩거의 논문. 드디어 슈레딩거의 그 저기 방정식인가 그거요? 그렇죠.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1926년 그 다음 이듬해 1월달에 나오는데, 야 그러니까 봐봐 이 스피드야. 하이젠베르크가 막 정말 나는 이거 진짜 인류 역사에 남을 물리학 역사를 뒤집을 이론을 만들었다 그러고 네. 완결시킨 다음에 막 기뻐하고 자기 동료들이 자기 이론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막 앞으로 이제, 풀기 시작하고 예. 이러는데 신나죠? 뭐 갑자기 슈레딩거가. 야 논문이 나왔다는데 슈레딩거라는 사람도 아니 그래서 뭐야 서로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네.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 사람 건 좀 더 쉬워 보이고 누가 이겼습니까? 이게 기록에 따르면 예. 사람들은 슈레딩거를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그 딱 보시면 아마 이게 뭐가 더 쉽지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 저희는 미분이 되게 편해요. 네. 미분은 그 뉴턴부터 유구하게 이어져 오는 물리학의 가장 최초의 언어였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란 건 보는 순간 편안한데 행렬은 많이 사용하지 않던 거라서 일단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슈레딩거 쪽이 수학적으로 더 다루기 좋다는 걸 알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들어질 때 기본 모토가 전자가 파동이다. 전자는 그냥 파동이야. 뭐 양자 도약이고 뭐 무슨 뭐 궤도를 보지 말라는 도 다 필요 없고 파동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다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했던 그 많은 이상한 가정들, 보호가 얘기했던 양자 도약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안도를 했고, 아무리 이 친구가 천재라지만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된 애가 뭘 사실 얼마나 알겠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당시의 대세는 슈레딩거가 더 대세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되게 이상한 가정들을 제외한다면은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접근을 하는데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낮아졌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는 거 싫어하는 분이 있으시고 배에서 계속 탁구만 치시던 분이신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떤 그럴 일들이 리가. 일어났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의 싸움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일단 그 하이젠베르크는 슈레딩거의 이론이 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핵심은, 원자를 이해하는 핵심은 그 불연속적인 양자 도약이어야 하는데 점프. 슈레딩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파동의 어떤 그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을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건 이제 풀면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맞지? 점프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2년 가까이 물리학에 대혼란이 옵니다. 26년, 27년 2년간 도대체 이게 왜 두 개가 존재하고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철학에서 만들어진 건데 왜 답은 같지? 그러게요. 예. 그런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되고요. 이게 파동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쪽은 파동파고 네. 한쪽은 이제 점프파인데 점프하고 파동은 다른 건데 왜 결국 풀어보면 맞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파동파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거 저기 점프파로 가야 되는 건지 헷갈리니까. 대세는 파동파였어요. 대세는 파동파였죠. 일단 아인슈타인도 파동이었고 이게 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기성 과학자들은 다 슈레딩거에 박수를 치면서 네.
아 정말 다행이다. 하이젠베르크가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더 골치 아플 뻔했다. 아 근데 당시에도 이렇게 논문이 나오면은 바로 유럽이면 유럽 이런 식으로 바로 퍼지나요? 그때도? 그 전에 먼저 편지로 서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당시는 지금의 인터넷이 없으니까 네. 그 유명한 학자들 사이에는 그 서로 계속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아인슈타인의 많은 내용을 아는 이유가 막스 보른과 아인슈타인이 되게 친했거든요. 그렇죠. 둘이 주고받은 편지가 다 남아 있어서 책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편지 썼을 거예요. 그죠. 소문 났겠죠. 논문 출판되기 전에 알았을 거고요. 근데 막스 보르는 하이젠베르크 편이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이젠베르크가 좀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좀 얘기를 자문 좀 받아라. 자문도 받고 좀 논의를,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을 싫어하고 슈레딩거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이론 체계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그 왜 궤도를 넌 모른다고 하느냐. 궤도를 모를 순 있어. 우리가 지금 물론 못 보지 전자를. 하지만 언젠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설사 지금 전자의 궤도를 볼 수 없다고 한들 그게 전자의 궤도가 없다는 뜻이냐? 궤도를 부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데 못 볼 뿐이지. 다 우리 물리학자가 언제나 모든 걸 다 보면서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해요. 수많은 우리의 관측은 우리가 실제로 다 확인하지 않지만 일어난다고 믿는 수많은 중간 과정들을 가정하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으면 물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네가 전자의 궤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본 적 없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궤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그런 가정이고 아마도 이론이 더 완벽해진다면 전자의 궤도를 알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이젠베르크가 예, 형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닌데요. 그래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 아까 우리가 하이젠베르크의 성격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